주요국들의 방역 조치 완화와 맞물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축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면서 변동성이 적은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로우볼 ETF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투자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수익률에서도 시장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차주들의 연체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연장 조치가 계속되면서 은행권의 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회장직을 맡습니다. 그룹 내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사업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해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AI 사업과 연관된 대규모 글로벌 M&A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 증시에 아직까지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먼저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오늘 장 초반 2,700선을 내어줬던 코스피는 다행히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접근 중이라는 소식에 장 초반 하락하다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낙폭을 축소한 겁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보다 0.72포인트 내린 2,74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하락폭 축소하다가 결국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54포인트 오른 88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낙폭을 회복해서 다행이긴 한데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사실 오늘 우리 증시에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확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다우가 0.68%, S&P가 0.72%, 나스닥이 1.23% 빠졌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로 미국 시장이 휴장하는 날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이 위험을 다소 줄이려는 움직임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연일 출렁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뚜렷해지고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작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생산 비중이 높은 알루미늄과 니켈 등의 가격도 빠르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걱정입니다. 금, 유가, 원자재 이런 급등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까지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산업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하방 압력을,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러시아와 미국 좀 회담을 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은 언제쯤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지 기준 오는 23일까지는 최소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23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에 따라서 증시와 원자재 가격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뉴스의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인 만큼 증권업계에선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관망하는 태도가 적절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주가의 등락폭이 크지 않은 업종 위주로 구성된 로우볼 ETF 등에 주목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 로우볼 ETF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조언들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정희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가능성 등 악재 여파에 글로벌 증시가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는 연초 16.57에서 최근 23.68까지 치솟았습니다. V코스피는 증시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가 상승할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인 만큼 공포지수로도 불립니다. 이처럼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로우볼 ETF가 대안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우볼 ETF는 저변동성주에 투자하는 ETF로 주가 등락폭이 비교적 작은 금융, 소비재 업종 종목들을 주로 편입하는 ETF입니다. 실제 국내 상장된 로우볼 ETF들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대부분 코스피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으로 버블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하고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 그리고 밸류가 높은 종목들로 구성된 로우볼 전략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험 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식의 관점에서 분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로우볼 ETF와 더불어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는 배당주 투자 역시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가 등락보다는 배당금이 주요 수익원인 만큼 등락을 거듭하는 증시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배당주들의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배당주 펀드의 경우 올해 들어 1,234억 원이 순이입됐습니다. 같은 기간 배당주 펀드의 전체 평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 3%대로 코스피 지수 하락률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라는 거는 배당이 안전 마진으로 작용을 해서 최근처럼 시장의 어떤 조정기와 같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어떤 그 과거 경험이 투자자들한테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배당주 투자의 경우 주가가 낮을 때 투자해두면 시가 배당률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근과 같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시기가 투자 적기라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불안한 시장 로우볼 ETF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가운데 코로나에 대한 우려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박 기자, 지금 계속해서 국내 일일 확진자 10만 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내 기준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팬데믹의 막바지로 풍토병을 의미하는 엔데믹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지난주 팬데믹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타당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미국은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떨어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현 상황이 엔데믹 전환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내외 증권가에선 엔데믹 전환에 따른 리오프닝주의 수혜를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만 엔데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스톤은 호주 카지노 업체를 7조 6천억 원에 최근 인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도 강원랜드 등 카지노 산업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엔터주뿐 아니라 여행, 항공, 호텔 등도 대표적인 리오프닝주로 꼽힙니다. 증권업계에선 높아진 백신 접종률과 엔데믹 전환 논의에 힘입어 리오프닝주의 접근성 회복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불안한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수익률이 커질 업종에도 또 관심을 계속해서 두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 물가 흐름을 보면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1월도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0.1%포인트 축소되어 물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농축산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분야에서 내구재, 개인 서비스 등 하방 경직성이 강한 분야로 물가 상방 압력이 확산되고 있어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번 주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리터당 1,800원대입니다. 기름값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인데 정부가 그 유류세를 인하했는데도 오히려 기름값이 세금 인하 이전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는 게 단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우리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도 더 빨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주재 한창률 기자 화상으로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창률 기자. 네. 정부가 이 물가 부처별 책임제를 비롯해서 뭐 이것저것 대응에 나서겠다 한 게 벌써 몇 달째인데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오르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외 번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물가가 솔직히 잡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공존을 선택하면서 이 수요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게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제가 이제 휘발유 값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시기나 외부적인 그런 요인에 따라서 변하는 물가 말고 변수와 관계없는 물가만 따로 집계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근원 물가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근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폭을 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근원 물가라는 게 이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영향을 받은 이제 농산물이나 석유류 제품을 제외한 물가를 가지고 이 말하는 건데 특징이 한번 이제 오르면 잘 안 내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걸 빼더라도 우리 물가 상황 지금 심상치가 않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강미선 기자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올 초 물가 상승의 양상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품목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인데요. 지난해엔 기름값과 농산물에서 물가 상승의 불씨가 컸다면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이 외식과 같은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제 계절 변동이 심한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을 뺀 근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이제 장기적인 물가 상승을 압력을 줄 수 있어 문제인데요. 근원 물가 품목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개수 역시 지난해 2배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은 근원 물가 품목 중 특히 외식 품목의 상승세가 커졌다며 경고에 나선 상황인데요. 정부 역시 작년과 다른 물가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작년엔 쌀과 계란 등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면 올해는 식품 기업들을 잇따라 소집해 가격 안정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근원 물가까지 옮겨붙은 이번 물가 상승세가 쉽사리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방 압력이 올해는 더 훨씬 크다 보고요. 외식비도 결국은 원가 상승에 의한 거거든요. 지금 소비 때문에 외식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소비 가격을 내리는 걸 못 봤잖아요. 물가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간다고 보는 거죠. 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주로 공급 측면에서 유발된 물가 상승. 올해부터는 외식비 인상 등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전 방위적으로 또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근원 물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강미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근원 물가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소식 들어봤는데 한 기자, 이 지난해에는 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도 잘 못해서 물가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제 위축됐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까지 겹쳐질 거라는 전망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리두기도 완화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단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여기서 그 수요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압력을 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오늘 그 지표 또 하나 중요한 지표 하나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대형 마트 앞을 지나가다 문구 하나를 본 게 있는데 물가 안정 프로젝트입니다. 왜 마트에서 물가 안정을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게 줄줄이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공식품을 우리 마트가 더 싸다 이런 마케팅 전략으로 또 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이제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올해는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닌 상황까지 와 있다 보니까 네. 마트들 입장에서는 진짜 저가로 파는 게 오히려 마케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마트 가면 이제 살인적 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이제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라서 지표가 클수록 생산자들의 판매 가격이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1년 전보다 6.4% 오르면서 이 소비자 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시장에서 한 시민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이 단위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 뭐 1,000원, 2,000원짜리 넣고 무조건 3,000원, 5,000원 단위가 많이 달라졌죠. 네, 1,000원, 2,000원 하던 게 3, 4,000원 하는 상황이니까 아마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민생의 문제가 되면 결국 또 우리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마침 또 이번 목요일이 금통입니다. 이미 작년 말하고 지난달에 한번 올렸는데 또 올릴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일단 3개월 연속 인상하는 건 좀 무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이 대선이 2주 앞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고 또 이제 2주에 한국은행 총재 임기도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금통위원 소수 의견을 통해서 인상 가능성을 이제 시장에 내비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템포 쉬어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확실히 뭐 네. 한은이 항상 큰 일정을 앞두고는 웬만해서는 금리를 잘 바꾸지는 않아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상황 자체가 앞으로 대선 이슈도 있고 총재 임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번은 좀 쉬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경제가 그런 여건들을 배려해 줄 만큼 괜찮은 상황인지는 또 의문이 듭니다만 24일 이직 기준금리 결정 외에도 또 살펴볼 것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이번에 높여 잡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다고요. 예, 지난해 11월에 이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할 때 2%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1월에 이제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2% 중반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마 3%대를 한국은행에서 좀 예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대 이 전망이라는 게 이제 10년 전인 2012년 이 4월에 이후 거의 10년 만에 다시 오르게 되는 겁니다. 3%대를. 예, 여기까지 듣죠. 이 한창률 세종 주재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의 AI 사업을 직접 챙기고 나섰습니다. 회장이 직접 챙기는 만큼 사업에 더 속도가 붙고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SK텔레콤 회장직을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SK텔레콤이 추진하고 있는 AI 사업과 디지털 혁신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최 회장은 이날 SK텔레콤 사내 게시판을 통해 글로벌 AI 회사로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도전을 위한 기회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5월 전략 태스크포스인 아폴로를 출범하고 올해 1월 SK스퀘어, SK텔레콤, SK하이닉스로 구성된 SKICT 연합을 꾸려 미국의 AI 반도체 법인 사피온을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AI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최 회장이 지주사회 회장을 겸직한 건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다음으로 SK텔레콤이 세 번째입니다. 최 회장이 힘을 보태면서 SK텔레콤의 AI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의 인수합병과 그룹사 간 시너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규모가 큰 M&A의 경우 그룹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 회장의 겸직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의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한 추진력을 활용해서 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성장 등 전방위적인 혁신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실제로 10년 전 최태원 회장 주도로 SK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반도체로 사업 영역을 넓힌 이후 SK 계열사들은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한편 SK 측은 최 회장의 SK텔레콤 회장직 겸직은 중장기 전략 수립 차원일 뿐 주요 의사결정은 전문 경영인인 유영상 대표와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빌려준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 돈이 무려 14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유예 조치가 다음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인데 정부가 또다시 연장을 검토하면서 은행권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고정이하 여신은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가운데 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말합니다. 지난해 기준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고정이하 여신 규모는 9,1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연장에 따른 착시 효과입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리금 상환을 한시적으로 밀어주면서 차주들의 연체 여부가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말로 끝나는 금융지원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쌓고 있는 만큼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 실제 5대 시중은행들의 지난해 고정이하 여신 커버리지 비율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90.4%를 기록했습니다. 100억 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190억 원이 넘는 예비 자금을 쌓아뒀다는 의미입니다. 개별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225%대로 가장 많았고 NH농협, 우리, 하나, 신한은행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수준으로는 리스크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합니다. 연체율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부실채권이 줄고 대손충당금도 좀 많이 쌓고 이러니까 그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신규 대출 나간 것들이 많고 경기가 낙관적이지 않으니까 그 비율만 가지고 판단하면 좀 잘못될 수도 있다.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이라는 지표가 현재 부실화된 대출 채권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만큼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은행권의 코로나 금융 지원 규모는 약 140조 원. 부실화 우려가 큰 대출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인 연장안은 선택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감 백신 생산을 일시 중단합니다. 생산 역량을 코로나19 백신에 집중하며 미래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국내 독감 백신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해 GC 녹십자와 시장을 양분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 지난해에는 팬데믹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과감하게 자체 독감 백신 사업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간 매출은 직전에 비해 4배, 영업이익은 12배 이상 거둬들이며 사업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도 독감 백신 생산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자체 코로나19 백신 GBP510과 노바백스 위탁 개발 생산, 그리고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GBP410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미 생산시설에 배정된 물량을 확보해 증설이 아니고서는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올해는 다 쳤고요. 내년에 고려를 해볼 만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에서는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연간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바백스와 자체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따른 매출만 1조 원 이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주요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완화하면서 내년부터는 실적이 둔화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독감 백신도 이제 여러 변이를 포함할 수 있는 백신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코로나 백신도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를 대비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예방하는 이른바 콤보 백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 연간 1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도 내년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도 독감 백신 생산을 중단하면서 다시 한번 옳은 경영 선택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정부가 향후 코로나 유행에 대해 치명률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세하게 치명률이 변동하고 있지만 특별히 대폭 올라가는 현상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며 코로나19 국내 누적 치명률은 0.36%까지 떨어진 상태고 앞으로 갈수록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명률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자체적인 특성과 예방접종 효과, 의료체계의 여력이 꼽혔습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빠르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며 높은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의료체계도 아직 충실히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 노조가 못 박은 CJ 대한통운과의 대화 시한 오늘입니다. 하지만 CJ 대한통운은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일부터 파업은 전 택배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라! 네! 파업 56일째, CJ 대한통운 본사 점거 12일째를 맞은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동조합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청계광장에 모인 노조 2천여 명은 CJ 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1일인 오늘까지 CJ 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파업은 전 택배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물, 소금을 모두 끊는 아사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의 최후 통첩에 CJ 대한통운은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조와의 대화는 하도급법 위반이라 나설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우체국과 롯데, 한진, 로젠택배에 소속된 택배 노조원까지 파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노조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택배 노조가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근거로 파업에 나섰지만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문제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혀 파업의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택배 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인 쟁의 행위가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택배 노조의 노사관계 당사자는 대리점주로 CJ 대한통운은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노사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조차 개입을 꺼리면서 대치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뉴욕 증시 A2J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뭐가 있으세요? 당연히 여행이죠. 네, 네, 저도 떠나고 그런데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그래서 네. 리오프닝에서 주목받는 숙박 공유 플랫폼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요. 뭐 한때 진짜 엄청 유망한 기업으로 꼽혔었는데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뜸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좀 거론이 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지난주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크게 올랐죠. $190대까지 올랐다가 금요일 장에는 한 5.36% 한 주 5.36% 오른 $174 90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흐름을 보면 1월 말 $140대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경우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에서 최초로 먼저 엔데믹 전환을 발표했고 또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엔데믹 전환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최근에 제가 한 글로벌 그룹 인터뷰에서도 이미 엔데믹 시대는 시작됐다라는 것이 우세한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네. 코로나 이후 시대를 기다리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엔데믹이 이제 팬데믹과 함께 그냥 쭉 간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엔드의 일을 끝났다예요? 앞에 넣어서 이제 팬데믹 시대는 거의 끝났다, 우리가 간다.
새로운 리오프닝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고요?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에어비 4분기 매출을 보면 전년보다 무려 78.3% 높아진 15억 3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을 2배 가까운 0.08달러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직격탄을 받았던 시기를 감안해도 4분기에 이제 계속 오미크론이 한창 확산되던 시기였거든요. 네. 예약 건수가 한 60% 상승했고요. 총 예약 금액을 나타내는 그로스 부킹 밸류 무려 91%나 늘었습니다. 평균 객단가도 20%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순이익이 흑자로 개선되면서 재무적으로도,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현금 창출 능력과 또 잉여 현금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모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이 더 주목한 것은 단연 앞으로의 실적일 텐데요. 올 1분기 숙박 예약 건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올 1월에만 여름 여행에 대한 예약이 벌써 2019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 가이던스도 매출을 최대 14억 8천만 달러로 전망치 상향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12억 4천만 달러니까 한 2억 4천만 달러 더 웃도는 수준입니다. 해외여행이 벌써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앞서 디즈니의 경우에도 실적이 4분기에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던데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뜨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 굉장히 지금 많이 풀리고 있죠, 방역이. 이번 실적을 보면 북미 그리고 유럽 지역의 활발한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팬데믹 기간 특히 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시가 아니라 외곽 지역의 작은 마을들 그리고 지역사회로의 여행이 45%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행을 뉴욕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로 관광을 가는 것이 좀 주도하는 흐름이었다면 팬데믹 기간에는 사람들이 없는 교외로의 여행, 그러니까 힐링과 휴식 테마로의 여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는 가까운 국내 지역의 여행이 늘었고 유럽에서는 붙어있는 인접 국가로의 여행 수요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아닌 차로 움직이면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호텔과 달리 좀 집을 한 채로 통으로 빌리는 에어비앤비의 성장이 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격리에 아주 많이 활용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비앤비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도 그냥 한 채를 빌려서 격리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아직 회복이 요원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회복이 시작을 되면 올해 에어비앤비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 해외 유명 관광지에 있는 그 숙박업체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또 호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여기 지금 가면은 에어비앤비가 가격이 쌀까요? 에어비앤비? 이제 각 지역마다 좀 가격이 다르겠죠. 근데 또 주목할 부분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묵는 숙자, 그러니까 숙박일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분기 실적을 봤을 때 절반 이상이 7일 이상의 계약이었고요. 또 이 중이 아니라 전체의 24%가 28일, 그러니까 한 달 가까운 장기 숙박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가 이제까지는 어디 가서든지 당신의 집으로 삼아라라고 외쳐왔다면 이제는 일도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가능하니 어디에서든 당신이 일하는 오피스로 삼아라라는 것을 리모트 워크로 트렌드의 변화를 좀 주도하고 있어요. 그 에어비앤비 CEO가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그런 맥락하고 맞는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그 여행 산업이 어떻게 보면 혁신, 레볼루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바로 워케이션, 그러니까 워크랑 베케이션이 합쳐진 것, 또 블레저라고 하는데 비즈니스와 레저가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은 상장 당시였습니다. 브라이언 체스키 CEO가 상장 당시 아주 조심스럽게 화두를 던졌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2년이란 기간이 이어지면서 이 실험을 성공하게 된 계기가 됐죠.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 오피스 복귀가 시작하고는 있습니다만 팬데믹으로 근무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고 또 비싼 고정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연한 이 근무 형태를 팬데믹 이후에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또 반대편에서는
출장을 위한 여행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줌 같은 어떤 IT 기술의 개발로 직접 가지 않아도 충분히 화상 채팅으로 가능하게 업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장기간 오피스에 발을 묶이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여행도 하고 일을 하는 대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실적도 어떻게 보면 이걸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흐름, 여행 흐름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들도 워케이션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저에게는 상당히 좀 꿈 같은 얘기긴 한데. 네. 저는 한번 잃어보고 싶은 어떤 워킹리스트에 일주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기자도. 네. 설마 휴가에 휴가에 한번 저도 일을 붙여서 꿔보죠.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어비앤비가 새로운 경쟁자로 넷플릭스를 꼽았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넷플릭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는 어디서든지 좀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또 다르게 내세우는 새로운 사업이 바로 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익스피리언스인데 당신이 이제까지 TV에서 경험을 했다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경험하라 이런 사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면 뭐 투어 프로그램 또는 체험 프로그램,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인데 에어비앤비는 여기서 호스트가 갖고 있는 특별함, 에어비앤비만의 경쟁력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다른 문화권에 있는 호스트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지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선사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탈리아 할머니 손맛의 파스타 배우기 그리고 현직 셰프가 함께하는 스시 클래스, 한국은 이제 김장 경험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아웃도어, 음악, 스포츠 그리고 동네 문화, 컬처 등으로 분야가 다양합니다. 체스키 CEO는 앞으로 여행 산업의 성공 열쇠는 누가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에어비앤비가 호텔 또는 항공과 연계된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인터뷰에서 체스키 CEO는 아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 여행 산업이 갖는 혁신에 우리는 코어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역시 이 플랫폼의 힘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가능성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도 고민이 있다고요? 네, 이거는 일종의 설문조사에서 시작된 가능성인데요. 브라이언 체스키 CEO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올해 저희가 상품을 출시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1번이 크립토 페이먼트,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투명한 가격 고시 그리고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더 저렴한 장기 투숙 할인 혜택 등이 있죠. 체스키 CEO는 이 중에 대부분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숙박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에어비앤비에게도 새로운 사업 도전에 압박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디트래블이 있죠.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상장 당시에 내놓았던 이제 미국 SEC에 제출한 설명서에도 보면 가상화폐의 신기술 적용 여부가 여행 숙박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설명한 부분도 있어서 머지않아서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어떤 미래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을 들어봤는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까? 월가에서도 일단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에어비앤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가를 봐야겠죠. 목표가는 평균적으로 한 $200대 그리고 최근에 가장 높이 250달러대를 루프캐피탈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10%에서 뭐 최고 30%까지 상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에어비앤비의 시총이 메리어트, 이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와 힐튼 합친 것보다도 높죠. 그래서 고평가됐다라는 논란이 여전히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주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장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에어비앤비의 주가 연간 변동성을 보면 한 56%거든요. 이거는 이제 S&P 500의 3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할 때는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도 있다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BTS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국내 팬들과 만납니다. BTS를 시작으로 K-팝 전반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BTS가 다음 달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3월 10일과 12일, 13일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온 오프라인 내에서 동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BTS가 한국 관객과 직접 만나는 건 2019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위버스에는 콘서트를 기다리는 BTS 멤버와 국내외 팬들의 축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콘서트는 엔터사 연간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공연이 전면 금지되자 국내 기획사들은 온라인 공연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경우 온 오프라인 양쪽에서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BTS가 2020년 개최한 비대면 콘서트엔 191개국 99만 명이 몰려 티켓 수익만 5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앨범 판매라던가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지는 않아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방어가 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오프라인 콘서트 그리고 거기서 판매되는 굿즈 이런 부분들이 실적의 가장 큰 영업이익률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콘서트 재개 소식이 전해진 지난 16일 하이브의 주가는 7.3% 급등했고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15일부터 미국 투어에 들어간 트와이스는 매진 열기에 추가 공연을 결정했고 NCT, 빅뱅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도 콘서트 재개 움직임에 가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엔터 빅4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70%에 육박할 것이라며 엔터주들의 본격적인 반등이 임박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KB경영연구소에서 이번에 나온 2022 부동산 보고서가 화제입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었더니 부동산 전문가들과 현장 중개사들이 완전히 엇갈린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상승할 거다. 중개사 10명 중 6명은 하락할 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들어보니 먼저 전문가들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공급 물량 부족 그리고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중개사들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이유로는 이 대출 규제, 매매가 부담,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꼽혔습니다. 어느 쪽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걸로 보이죠. 이번에는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 말고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 PB들한테 물어봤더니 재밌게도 하락과 상승이 거의 반반이 나왔습니다. 집값 전망이 정말 팽팽하게 갈린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세부담 때문에 주택 처분을 원하는 다주택자는 확실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로 문의를 해왔는데 작년부터는 이 세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처분 상담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확실히 매도를 압박하는 강력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 집부터 팔까요? 이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를 파는 흐름, 이미 예상이 됐던 바라고 할 수 있죠. 그 예상이 점차 들어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도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196제곱미터가 무려 8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전 거래보다 16억 원이나 뛰면서 3.3제곱미터당 무려 1억 3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서울 주택시장은 1월 넷째 주부터 4주 연속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변수로 인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가격대에서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오히려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가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뿐만 아니라 아시아선 수촌이나 여의도 삼부 아파트 등 재건축 연한이 한참 지난 아파트들은 지난달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정비 사업의 활성화 같은 주제를 크게 리드하고 관련 부동산 규제들을 완화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도심 복합 개발과 서울시의 신속 통합 기획, 여기에 대선 후보들의 주택 공급 공약으로 시장에서는 결국 강남권 재건축은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주 송파 재건축 최대여인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미크론 정점이 머지 않았다며 멈춰선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향후 거리 두기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을 경계한 겁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부터 10만 명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은 30%대 중반으로 의료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은 지난 19일부터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향후 유연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 두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진단키트 수급 불안도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않았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멈춰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네, 한국경제TV는 뉴 스타트 뉴 파이낸스라는 주제로 금융사들의 새로운 도전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드사에서 금융테크로 업을 전환하겠다며 혁신에 뛰어든 현대카드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00만 회원을 확보하며 업계 2위 경쟁에 뛰어든 현대카드. 현대카드 약진의 배경에는 정태영 부회장의 디지털 혁신이 있었습니다. 정태영 부회장은 올해 현대카드를 카드사를 넘어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금융테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영 부회장이 꺼내든 카드는 PLCC였습니다. PLCC란 특정 브랜드나 기업과 손잡고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 충성도 높은 이용자와 해당 기업을 이용하는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지난 2015년 국내 첫 PLCC를 출시했습니다. 당시에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둔 마케팅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PLCC 집중 전략이 통했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국내 PLCC 10장 중 9장은 현대카드일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데다 현대카드 회원의 30%가 PLCC를 통해 가입했을 정도로 양적 성장에 기틀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카드의 PLCC 사업이 상대적으로 이제 해안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제 상당히 최적이었던 사업으로 좀 자리매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됩니다. 현대카드는 PLCC 발행에 그치지 않고 15개 파트너사와 도메인 갤럭시라는 데이터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정태영 부회장은 도메인 갤럭시에는 각 업계에 챔피언 기업들이 모였다며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각 파트너사의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대카드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모든 지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녹여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탑재해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의 판을 바꾸는 것이 이기는 전략이라고 밝힌 정태영 부회장. 각 업계 선두기업과 선제적 협업을 통해 카드사에서 금융테크 전환을 위한 새로운 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내일 하이브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최근 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죠. 이번 4분기 예상치 보시면 매출 3,900억 원대, 영업이익은 713억 원대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장 예상치를 밑돌 거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면서 좀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분기 살짝 아쉽겠지만 올해 연간 전망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자, 먼저 4분기에 대한 분석부터 살펴보시면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 좀 예상치를 밑도는 이유에 대해서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미국의 물류 대란으로 굿즈 판매가 좀 부진했다. 역시나 오프라인 콘서트 횟수가 적으면서 고정비 부담이 컸고 역시나 미국의 물류 차질로 인한 매출 부진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좀 일시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로나와 물류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 더 높아지는데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 4분기 실적부터 올해 내내 발표가 될 실적들입니다. 올해 내내 상승 곡선 그려가면서 매출은 5천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꾸준히 성장할 거다 이런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하이브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라고 보면서 지금 많이 빠진 이 시점이 매수 적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올해 미니진 걸그룹을 비롯해서 하이브의 신인들 출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군대 리스크가 있는 BTS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하이브가 또 NFT를 비롯해서 웹툰과 게임까지 사업 확장 계획도 올해 본격적인 국면을 맞게 되면서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리스크로 꼽히는 게 올해 말 BTS 군입대가 시작된다는 가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202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전망이 나왔는데 그런 만큼 이번 신사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올해 내내 이뤄질 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 실적과 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이야기들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